어서 오세요. 국어의 모든 것 나란마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도 저번 시간에 강의했던 내용 코르니유 영감의 비밀 2편으로 바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미줄과 먼지와 말라비틀어진 고양이 등장했고요. 뭔가 그러니까 풍차방앗간 안 좋은 느낌, 풍차방앗간에 지금 다 쓰러져가는 그런 느낌을 주는 소재들. 아래층도 썰렁하게 마찬가지였는데 오래된 이불이 흐트러져 있는 낡은 침대, 그러니까 이런 것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래된 이불, 낡은 침대, 옆에 벽에 걸린 누더기 같은 옷 몇 벌, 그 다음에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 그죠? 그것이 이 풍차방앗간 안에 놓인 전부였다는 것이죠. 그죠? 그 다음에 방구석에 서너 개의 자루가 보였는데 이것이 뭐냐면 자갈과 허연흙이 있었다. 사실 이거는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자루 속의 내용물은 자갈, 그 다음에 허연흙, 백토부스러기, 그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깨진 해벽, 백토부스러기 다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자, 이 자루 속의 내용물은 자갈과 허연흙인데 이것은 사실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기 밑에 있어요. 옛 방앗간의 폐기물입니다. 폐기물. 옛 방앗간의 폐기물. 조금 밑에 내리고. 이거예요. 이거. 이것의 어떤 부스러기들이 여기 있는 것이죠. 이것은 되게 상징적인 소재인 거예요. 그죠? 풍차방앗간이 이렇게 몰락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측에다가 정리를 해본다면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풍차방앗간의 몰락 이미지를 심화시키는 혹은 상징하는 그런 소재들 뭐가 등장했냐? 거미줄, 먼지, 말라비틀어진 고양이. 말라비틀어진 고양이는 꾸벅꾸벅 졸고 있다라는 행동 표현을 통해서 더욱더 심화시키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오래된 이불, 낡은 침대, 누더기 옷, 굴러다니는 빵 한 조각, 자루 속에 있는 회벽 조각과 백토부스러기. 자, 우리가 이 중에서 더 가장 눈여겨볼 만한 점은 바로 이 부분을 갖다가 눈여겨봐야 되겠죠, 그죠? 이 회벽 조각과 백토부스러기라는 것들은 앞서 말했지만 옛 방앗간의 어떤 유물들인 거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이 거미줄과 먼지 뭐 이런 식의 전체적인 내용들은 결국엔 무엇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 같냐면 어떤 코르니유 영감의 안타까운 모습 아니면 그 가난한 삶, 그죠?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코르니유 영감 자체가 무엇으로 상징되는 인물이냐면요. 풍차방앗간이에요. 그냥 그야말로. 코르니유 영감 자체가 풍차방앗간일 정도로 풍차방앗간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한, 자존심이 강한, 장인정신이 깃들어 있는 인물이란 말이죠. 그럼 풍차방앗간의 안타깝고 가난한 모습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고 코르니유 영감, 그 사람 자체에 대한 안타까운 모습과 가난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해가 가죠? 네.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래서 정말 불쌍한 코르니유 영감 하면서 뭔가 이 프랑스의 마마이가 얼마나 인정이 많은 사람인가를 짐작할 수 있겠죠. 동정심도 많고요. 그죠? 연민을 느끼는 겁니다. 코르니유 영감에 대한 어떤 연민. 쓸까요? 연민. 자, 그래서 이렇게 코르니유 영감에 대한 연민이라 썼고요. 사실 영감도 증기방앗간의 일거리를 빼앗긴 지 한참 지났다. 여기서의 증기방앗간이라는 것은 그저 단순한 증기방앗간이라기보다는 산업화, 그 다음에 기계화를 상징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자습서에 그렇게 나와 있기도 하고 맞습니다. 산업화, 기계화를 상징하는 소재, 대표성을 띈 소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일거리를 빼앗긴 것이죠. 풍찬하게는 돌고 있지만 방 안은 헛돌고 있었다. 눈물을 흘리면서 돌아왔고요. 모든 것을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가슴이 찢어진다. 역시 또 연민, 뭔가 인정이 많은 사람임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어요. 그죠? 역시 프랑스의 마마이라는 사람은 인정이 많은 사람입니다. 즉시 달려나가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 주었고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밀 최대한 모아서 코르니유 영감에 가져다 줍시다. 역시 인정이 많은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러자 마을 사람들도 고개 끄덕이고 당나귀에게 실어서 코르니유 영감의 풍차방앗간으로 향했다라는 것.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영감의 풍차방앗간이 활짝 열려 있었고요. 문 옆에는 코르니유 영감이 흙부대를 끌어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영감의 비밀을 눈치챈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영감은 그것이 너무 슬펐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초라한 꼴이라니 하면서 좌절을 하죠. 그죠? 자, 이 부분을 꺾기 표시한 다음에
자습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자신의 자랑이었던 풍차방앗간의 초라한 모습을 다른 사람에게 들킨 것이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죠. 그러면서 코르니 영감은 그렇게 말하면서 슬프게, 정말 슬프게 울었다네. 자, 이 부분을 밑줄친 이유는요. 어쨌든 밀려나버린 그런 현실에 너무 슬픈 거예요. 무엇에 밀려났다? 시대 변화에 밀려나버린 현실. 자, 그래서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시대 변화에 밀려난 풍차방앗간에 대한 안타까움. 됐죠? 자, 그 다음에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르면서, 자,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부른다는 것은 상당히 독특한 행동입니다. 왜냐면 그도 그럴 것이 명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특별한 존재임을 인식할 수 있게 해주는 증거가 되거든요. 누구에게 특별한 존재일까요? 물론 코르니 영감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유명한 그 시도 있지 않습니까? 김춘수의 꽃. 앞부분만 살짝 읽어준다면,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줬을 때 그는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사실 별거 아니었어요. 무의미한 존재였는데 이름을 불러줬을 때 정말 의미 있는 특별한 존재인 꽃이 되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방앗간을 온갖 이름으로 불렀다는 것은 사실 방앗간은 무정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명력이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친구가 아닌 이 무정물인 친구를 명명을 한다는 거,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이름이 있겠죠. 그죠? 빌리든 아니면 제이슨이든 여러 가지 이름을 붙일 거 아닙니까? 그죠?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나에게 애착이 가는 존재라는 것을, 나에게 있어서 상당히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반려동물들 다 이름 붙이잖아요. 그죠? 자, 그것은 다 뭐 때문에 그럽니까? 정말 애착이 가고 사랑하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이 코르니 영감은 방앗간에게 이 이름을 붙였다는 것, 이것은 그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라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꺾기 표시할게요. 자신의 방앗간을 온갖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진짜 사람에게 하듯이 말을 걸면서 말이야 라고 얘기했는데, 자, 그래서 자습서에는 이렇게 풍차방앗간에 대한 코르니 영감의 애정이 드러나는 부분이다 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 밝혀진 후에 등장인물들의 반응들이 어떠했는지 살펴봅시다. 자습서에 나와 있는 필기 내용인데요. 이거를 설명해줄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아무리 뻔한 거라도 여러분들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가면 좀 더 이해가 쉬울까봐 여기다 적어봤습니다. 코르니 영감은 어쨌든 비밀이 밝혀진 후에 흙부대를 안고 울었던 걸로 봐서는 상당히 비통함과 자존심이 상한 감정이 휩싸였겠죠. 그죠? 자, 결국 그런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풍차방앗간의 명예를 지키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남들을 속여서라도 어쨌든 결국 풍차방앗간은 아직까지 열심히 잘 돌고 있고 우리는 문제없어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인식시켜준다면 풍차방앗간의 명예는 지켜진다고 생각했던 모양이고요. 그죠? 하지만 나를 비롯한, 그러니까 프랑스의 마마이를 비롯한 마을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고 나서 동정심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기고 미안함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알고 보니 이 코르니 영감 혼자서 전통을 지키려 그렇게 노력을 했구나. 이 전통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풍차방앗간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죠? 증기방앗간이 이렇게 밀려 들어오는 산업화의 물결이 밀려 들어 닥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혼자 전통을 지키려 그렇게 고군분투했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영감 행동을 오해했던 자신들의 마음을 상당히 자책감도 느낄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동정심이 생기고 안타까움이 생겼다 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쭉 읽어보시고 그러다가 이제 밀리다, 이렇게 잘 읽은 밀은 처음이야 라고 얘기했고요. 금방 환해지는 걸 느낄 수 있었고요. 덩달아 기분 좋아졌고요. 영감이 우리 돌아보면서 얘기했습니다. 나는 자네들이 다시 돌아올 줄 알았어. 증기방앗간 놈들은 전부 도둑놈들이거든. 자, 그렇게 된다면 증기방앗간 놈들은 이꼬르 도둑놈들이라는 말이 성립이 되는 것이죠. 그죠? 여기서 이 증기방앗간이라는 대상은 앞서 말했지만 산업화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걸로 미뤄 짐작컨대 이 코르니유 영감은 증기방앗간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밑줄 칠게요. 자, 그 다음에 뭐라고 쓰냐면
이렇게 증기방앗간에 대한 거부감을 직접적으로 드러냈고요. 이것으로 미뤄 짐작컨대 산업화에 대한 부정적 시선을 코르니 영감을 통해서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는 영감이 무척 자랑스러웠다네. 자랑스러웠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홀로 고군분투하며 산업화의 물결 속에서 계속 싸우고 있는 모습이 마치 영웅처럼 보였거든요. 그래서 자랑스러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코르니 영감이 변화하는 시대에 맞서 전통을 지키려 했기 때문이라고 자습서에 쓰여 있고요. 영감을 성대의 마을로 모셔가려 했지만 영감은 거절하면서 아닐세 아니야. 그보다 먼저 내 방앗간에게 먹이부터 주어야지. 자, 이런 표현들. 먹이를 준다. 앞서 말했지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방앗간은 사실 살아있지 않은 생명력이 없는 무정물입니다. 하지만 코르니 영감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물처럼 표현하죠. 그죠? 유정물. 그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건 역시 뭐 애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자습서에는 여기 역시 또 꺾여 표시했어요. 저놈은 아주 오랫동안 굶었거든 입에 아무것도 되지 못했단 말일세. 여기까지 뒤에까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크게 다른 거 없습니다. 예. 자, 이렇게 방앗간을 생물처럼 표현했다는 것은 애정을 뭐 드러낸다 라고 그냥 간단하게 적어봤습니다. 자, 그렇게 말하고 부산스럽게 움직였고요. 미리 당긴 부대를 열고 방을 살펴보다면서 어쨌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눈물이 우리들은 났다. 그런 동안 미랄은 빠져서 고운 가루를 날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비로소 그동안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알 수 있었어 라고 여기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아요. 빠르고 편한 것만 줬다가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소중한 것을 잊어버린 것을 반성한다. 여기서 빠르고 편한 것,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증기방앗간을 얘기하는 것이고 증기방앗간은 결국 산업화를 상징하는 소재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지켜야 될 소중한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풍차방앗간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지만 이 풍차방앗간은 결국 무엇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통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소재로서 등장한다. 그래서 사실 산업화의 흐름과 그 다음에 기존에 존재했던 전통, 이 둘의 격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여기에 산업화의 물결에는 증기방앗간이 있는 것이고 전통에는 풍차방앗간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된 구조인지 좀 이해가 가죠. 그죠? 그래서 다짐했대요. 끊임없이 일감 주기로 했고요. 물론 그 다짐은 오래도록 지켜졌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영감이 세상을 떠나자 마지막 풍차방앗간도 멈췄습니다. 누구도 물려받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 근데 뭐 어쩌겠는가? 자, 이 부분에서 이제 글쓴이래요. 이 부분에서 서술자의 태도가 드러납니다. 자,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라는 것이죠. 롱강한 것을 올라가는 배들이 지나가는 것처럼 마을이 있던 지방법원이나 큰 꽃을 수놓은 외투가 유행하던 시대가 지나간 것처럼 풍차의 시대도 지나가 말았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그러니까 그 사실이라는 건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걸까요? 이 지시어가 의미하는 앞서 말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그와 같은 대용 표현을 쓴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앞에 언급했던 내용 중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 그 사실이라는 것은 이거죠.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라는 것이죠.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을 것일세. 자, 이게 글쓴이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자습서에 적혀있는 대로 옮겨봤습니다. 서술자의 태도는 시대 변화를 안타깝게 여기면서도 그 변화를 받아들일 모습을 취하고 있다. 이 꺾기 표시한 부분을 자습서에서는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했는데 선생님은 사실 여기부터로 하고 싶어요. 네, 이게 핵심이거든요. 이 세상 모든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우리는 이제 그 사실에 익숙해질 수밖에 없다.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존재했었지만 이제 사라지지 않았느냐?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세 줄에 걸친 내용이 서술자의 태도를 대변하는 내용이라 볼 수가 있겠죠. 이해가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소재의 상징적인 의미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계속 언급했던 풍차방앗간, 증기방앗간 정리해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풍차방앗간은 산업혁명 이전에 자연적인 바람을 이용하여 곡물을 가루도 만들던 곳. 이거야 뭐 네이버만 쳐도 이게 다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연료를 이용했느냐, 그러니까 자연적인 바람을 이용했느냐,
연료를 이용했느냐, 이것의 뭐 차이죠. 그죠? 그래서 이 풍차는 결국 전통적인 삶의 방식을 의미하는 것이고, 증기방앗간은 산업화, 근대화된 기계 문명을 상징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대조적이다. 대립을 이루고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됐죠? 자, 이 작품에 대한 핵심 정리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갈래는 짧기 때문에 단편 소설이고요. 외국 소설입니다. 뭐 성격 쭉 읽어보시고, 배경, 산업화가 이루어지던 시기의 풍차방앗간 마을을 배경으로 했습니다. 자, 시점,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주인공은 따로 있는 것이고요. 1인칭이라는 걸로 미뤄 짐작컨대 등장인물 중에 한 명이 이야기를 독자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방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와 관련된 좀 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뭔지도 모르고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뭔지도 모르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뭔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른다. 이 시점에 대해서 모른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여기 우측 상단에다가 그 소설의 시점에 대한 강의를 또 링크 시켜줄 테니까 들어가서 보세요. 기초가 없는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부터 배우면 됩니다. 네, 들어가서 소설의 시점을 어떻게 나누는지 그걸 좀 공부를 확실히 하고 돌아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는 전통을 지키고자 하는 코르니 영감의 집념이 나타나는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극적 반전,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코르니 영감의 풍차방앗간 나는 이렇다더라, 뭐 이런 식의 반전을 통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냈죠. 그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학습활동처럼 이렇게 뒤에 제시된 문제들에 대해서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일단 소설을 해석할 때 사용할 방법을 하나 골라보자 라고 돼 있었어요. 26페이지, 여러분들 책 26페이지 보면, 그래서 기준 첫 번째가 그냥 작품 자체를 해석하는 방법, 두 번째가 작품에 반영된 시대적 상황을 해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작가의 관계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네 번째가 독자가 영향을 받은 것을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 이런 네 가지의 것들이 있는데, 이것을 꼭 분명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아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것도 정말 나는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에 대해서 1도 모른다.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표현론적 관점, 반영론적 관점, 효용론적 관점, 구조주의적 관점 아무것도 모른다. 그러면 여기다가 역시 또 링크 시켜둘게요. 이거는 꼭 봐야 됩니다. 이건 필수적으로. 안 보면 아무래도 문제 하나 분명 틀릴 거예요. 아무래도 여기에서 문제 분명 내실 것 같거든요. 선생님이 출제하는 입장이라면 이거와 관련된 문제 분명히 내요. 그러니까 이 작품을 반영론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아니면 표현론적 관점에서 해석했을 때 어떻게 볼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문제를 분명 출제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꼭 이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학습활동으로 들어오는 게 현명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듣고 오세요. 듣고 왔나요? 아주 빠른 시간에? 네. 그러면 이 문제를 그냥 여러분들이 문학작품 감상의 관점에 대해서 모두 알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가 쉽겠죠? 자, 이런 식으로 소설을 해석한 친구가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알퐁스 도데는, 자, 봐봐요. 하나의 팁을 줄게요. 일단은 표현론적 관점을 얘기할 때는요, 그때는 작가를 중심으로 작가의 성향이라든지 작가의 이데올로기, 가치관, 뭐 가족관계 여러 가지 것들 모든 걸 다 대입해서 작가를 중심으로 해석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알퐁스 도데와 같은 이런 작가와 관련된 얘기들 자꾸 나오잖아요. 알퐁스 도데란 말 또 나오죠. 그죠? 그죠? 특히 알퐁스 도데는 어쨌다. 그 알퐁스 도데라는 말이, 알퐁스 도데, 그 작가에 대한 언급이 자꾸 나오면 그건 표현론적 관점을 상당히 많이 의심해 봐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봅시다. 그는 남프랑스 프로방스 지방을 배경으로 많은 작품을 썼대요. 그 사람의 작품 성향이 그렇대. 그리고 주민들의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정겨운 풍경과 함께 아름답게 묘사했대요. 나는 이 수서에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 밝혀진 후에 사람들이 영감을 조롱하지 않고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인상적이었다. 이는 알퐁스 도데가 당시 프로방스 주민들이 지닌 순수하고 인간적인 면모를 작품 안에 담아낸 것이라 볼 수 있겠다. 이거는 표현론적 관점에서 분석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런데 요 문장 부분은 조금 깨름직하게 합니다. 왜냐면 나는 이 소설에서 코르니 영감의 비밀이 밝혀진 후에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 나는 인상적이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봐서는, 그러니까 이 나는 그러니까 누굽니까? 독자잖아요. 그죠? 독자가 어떠한 장면을 보고 무엇을 느꼈다, 인상적이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은 좀 약간 효용론적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근데 전체적으로는 지금 알퐁스 도데의 어떤 작품의 성향을 중심으로 지금 해석을 하기 때문에 표현론적 관점이라는 것은 확실하긴 한데, 이 중간의 문장은 좀 약간 거시기 합니다. 좀 약간 애매합니다. 네. 그 다음에 다른 모음 정답 한번 가져와 볼게요. 자, 써봤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맞춰보세요. 이거는 어떠한 관점에서 문학작품을 해석한 것이라 볼 수 있을까요? 맞췄나요? 뭐 센스 있는 친구들은 바로 그냥 첫 문장 보고 나서부터 맞췄을 겁니다. 네, 바로 반영론적 관점에서 본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반영론적 관점이냐? 그러니까 이런 시간적 배경 등장하면요, 그러면 반영론적 관점을 강하게 의심해야 돼요. 자, 이 소설이 쓰인 당시가 언제다? 급격한 산업화가 진행되던 1860년대다. 이 시기에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 미뤄 짐작컨대 이 작품은 이러이러한 것을 의미하는 경향이 짙다, 뭐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그건 반영론적 관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을 꼽으라 한다면 아무래도 이런 부분인 거죠. 뭐 코르니 영감을 따뜻한 시선으로 그리면서 전통을 지키게 노력하는 일 또한 매우 가치 있는 일이다. 그걸 드러내고 있다. 뭐 내 생각엔 그렇다 라고 이게 해석과 의견을 갖다 지금 여기다 이렇게 덧붙인 것인데, 이것에 대한 근거는 이 앞에 것이라고 보기엔 조금 그렇긴 해요. 그러니까 왜 어떻게 어떤 부분에서 따뜻한 시선으로 그렸는지 뭐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건 나타나 있진 않고 그냥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1860년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이것과 풍차 시대가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과 연결지어서 해석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해석을 비교하며 문학작품을 감상하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잘 써있는 내용 그대로 옮겨 적어줄게요. 자, 이렇게 다양한 측면에서 문학작품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폭넓게 이해할 수 있고요. 문학작품에 대한 해석과 평가는 문학작품을 해석하는 방법이나 독자의 인식 수준이나 관심 또는 독자의 경험이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 있음을 이해한다는 것이죠. 왜냐? 각각의 사람마다 갖고 있는 배경지식이 다르고요. 그리고 보려는 시점이 다릅니다. 어느 시점에서 보느냐, 어느 위치에서 작품을 해석하느냐, 이런 것들이 다 세세하게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의 어떤 요소들로 인해서 작품에 대한 해석의 내용들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으로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어떤 사고의 확장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됐죠? 네,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네, 여러분들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비상, 중3 교과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